근데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라고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라던가 유물 보면 이렇게 CC 마크 같은 게 있어요. 공유 저작물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모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세한 걸 들을 거니까 그 공유 경제라고 하는 용어들이 생소할 수도 있고 익숙할 수 있지만 그런 공유 경제 영역을 나름 이제 창조해서 만들어 오고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단체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름다운 가게와도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가게 새로운 시선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들으면서 공유경제라는 걸 보고 공유경제판에서 활동하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가 앞으로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좀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강현숙 사무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제가 비영리 쪽에 계신 분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제 호응이 좋아요. 잘 웃어주시고 끄덕끄덕 잘 해주시고 되게 다른 데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좀 기운이 되게 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강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표정도 보이고 근데 간혹 이제 많은 분들이 오면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저희를 소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아마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마크로 정보나 지식이나 데이터나 컨텐츠들을 공유하자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이고요. 아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공유경제라는 요즘 화제되고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가게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트렌디한 거 아닌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질문을 더 많이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강의 잘하시는 분들이 테드에 가면 엄청 많고 유튜브에 가면 더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과 저의 경쟁력이 다른 건 저는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하자면 그렇고 아름다운 가게하고의 인연은 저는 예전에 회사를 다녔어요. 다음컴이 있기 전에 IT 기업을 다니다가 제가 퇴사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사회공헌팀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작정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야 돼서 그때 이제 TO가 났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 한번 하고 싶다. 근데 일이 잘 되려고 하니까 원래 부서 이동이 새로 입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근데 우연히 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돼서 제가 마지막에 퇴사할 때는 사회공헌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직원들하고 같이 기본 운동도 해보고 또 다음 직원분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회사를 물론 다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딜 가도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이렇게 원데이로 직원들 이렇게 물건 토요일 날 이렇게 판매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저희 직원들은 되게 열심히 해요. 뭐든지.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점수도 받으셔야 하니까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오고 싶은 날 와라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해서 근데 이제 아름다운 가게분들도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른 직원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에피소드가 CEO 분이 저희 이제 IT 기업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또 많이 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0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 10시까지 안 와요. 10시 20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CEO 분이 이제 10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가게분들은 이제 CEO 분이 10시까지 왔는데 직원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기업에서는 뭐 사장관이나 이렇게 오면 다 긴장하시고 막 사진 찍고 그런데 이분은 거의 청바지에 티셔츠를 막 입고 왔는데 직원이 안 와서 막 어디시냐고 그래서 곧 가요. 대표님 오셨어요. 좀만 기다리시라고 오세요.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대표님도 벌써 이렇게 물건 파셨어요. 근데 이제 잠깐 팔고 가실 줄 알았는데 다 팔고 가셨거든요, 진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아름다운 가게가 있었고
하고 공유경제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자료인데 6개월 이후에 여전히 물건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에 대한 데이터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외되는 건 고장이 나거나 안 써서 창고에 있거나 서랍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계속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의 확률이 1%밖에 안 된대요. 1%를 제외한 나머지 99%는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이 났거나 이런 문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심해서 물건을 계속 사다 보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의 집에 물건을 재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렌트를 하는 비즈니스 사업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는 아니지만 저희도 어떤 때는 이게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는 저보다 더 현장에서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공유경제가 왜 공유경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안 쓰는 일부 물건을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아름다운 가게하고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공유경제가 왜 우리가 민방이랑 에어비앤비가 뭐가 다르냐. 근데 좀 다른 건 뭐냐면 혹시 지금 보니까 CD를 다 사셨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그죠? 네. 한 번이라도 다 사셨죠. 하지만 10대, 지금 10대만 해도 CD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음악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사는 거지 CD를 구입해서 소유가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CD를 반드시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서비스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일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들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에 대한 방법만 제시를 하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이 환경이 공유경제의 큰 확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고리는 정말 우리만 그러잖아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돼요. 근데 정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개인과 개인이 연결하는 기술이 발달을 되면 이런 얘기하면 좀 막 괴로우시죠? 무슨 얘기야? 되게 막 좋죠. 근데 저 이거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사람들 막 여러 번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잖아요. 그 좋아요가 되게 중요한 평판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잊혀질 권리라는 게 없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게 데이터가 남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료들이 차곡차곡 남고 여러분의 관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남는다는 게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돈도 되게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평판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광고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전지현이 파는 냉장고를 꼭 사야 전지현이 될 것 같고 멋진 남자 원빈이 선전하는 물을 먹어야 내가 원빈 될 것 같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그렇게 선전하면 너무 이게 많은 사용자들의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많이 자극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SNS나 옆 사람이 내가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 이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건을 액세스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공유경제 얘기하면 에어비앤비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에어비앤비는 말 그대로 내가 안 쓰는 방이거나 방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박을 대학교 때 MT 민박 많이 갔어요. 민박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할까? 왜 여기에 자산은 몇십 조, 지금 에어비앤비 기업의 자산은 몇십 조거든요. 만약에 몇십 조는요, IT 기업에서의 몇십 조는 가끔 저는 IT 회사를 다니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정주영 회장이 벌떡 일어나겠다. 너네는 공장도 없지. 기술력도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막 엄청난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물건 팔고 뭐
하고 하는데 너네는 야, 너 서버 좀 있고, 그죠? 직원들 있고, 한데 몇십 조 이 자산은 현대 중공업, 현대 자동차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왜 사람들은 에어비앤비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 에어비앤비 모델이랑 뭐가 민박이 다를까?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개념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랑 비슷하게 안 쓰는 집이나 방을 쉐어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코자사나 B&B 뷰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이게 에어비앤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에어비앤비는요, 숙소를 등록을 하고 게스트가 가입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출장을 가야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르헨티나의 민박집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 가서 아르헨티나 몇월 며칠 나는 이번에 집에 있는 건 그렇고 집을 통째로 출장을 같이 직원들랑 같이 갔으니까 집을 통째로 쓸 수 있는 거 지역은 어디 검색 쫙 했어요. 그러면 관련된 집이 쫙 나와요. 그리고 위치도 나와요. 어느쯤 완전히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어디쯤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요. 그럼 구글 지도를 보면 구글 지도에서 여기는 공항에서 얼마나 걸리구나, 행사장에서 얼마나 걸리구나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나 이거 방이 되게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호스트가 바로 저한테 오케이 해줄 수도 있지만 저한테 물어봐요. 넌 아르헨티나 왜 와? 넌 어떤 일을 해? 넌 며칠 정도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너는 뭐에 관심이 있어? 물어봐요, 서로. 저도 물어봐요. 거기는 위치가 뭐 하던데, 아니면 화장실에 들리는 게 있니? 아니면 방에 만약에 내가 늦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 서로도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그래 좋을 것 같아. 오케이 하면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쭉쭉쭉쭉 놓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편리한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의 가장 성공적으로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제가 예전에 다음에 있을 때 물건을 안 쓰는 물건이 회사에 너무 많은 거예요. 창고를 정리하면 뭐 몇 박스, 몇십 박스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다시 잘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찾는 게 너무 저희한테는 번거로워요. 근데 제가 아름다운 가게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몇 월 며칠 차가 한 대 또 와요. 그럼 저는 기부하면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잘 써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받고 저는 이 물건을 어떻게 기부할지를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편리하게 잘 활용해 주시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 전화를 하거든요. 에어비앤비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가는데 거기는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그 다음에 관련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게스트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호스트한테 몇월 며칠인가 계약하고. 그럼 저는 문자에서 그냥 회신을 보내도 이 시스템으로 등록돼요. 그러면 제가 이동을 하면서 굳이 홈페이지에 가서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가서 그게 아니라 문의가 들어와요. 몇월 며칠 나는 남자 한 명인데 너네 집에서 잘 수 있니? 아니야 미안해 우리 집 여자만 가니. 그냥 문자 보내면 돼요. 우리가 채팅을 하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루에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그 숫자는 하얏트나 이런 호텔을 이용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이 집이 어땠는지 올려요. 제가 이 집은 예를 들면 시끄러웠다, 도심에서 가까웠다, 별도 주고 막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옆에 계신 분이 이 집을 봐서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호스트면 게스트한테도 올려요. 이 게스트는 되게 잘 썼다. 그러면 이제 이 게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 게스트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되게 사려 깊었다. 그러면 저도 그런 걸 보고 이 게스트는 평판이 좋구나 했을 때 앞에서 거래를 할 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민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민박집 전화하면요 경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전화해요.
아주머니 방 있나요? 아, 네, 방 있어요. 아, 그럼 몇 명이에요? 아, 네, 몇 명이요? 몇 달 며칠? 그러면 아, 내일 하고 끊어요. 예약해요. 그러면 어디 계좌로 입금하라고요? 그럼 아, 계좌 입금. 아, 네, 계좌번호 지금 입금했는데 계좌로 입금했는데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 그럼 좀 이따 아,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그럼 나중에 생각,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 다시 전화해요.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죠? 뭐 이렇게 전화하죠. 근데 문제는 제가 민방을 이용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거, 갔을 때 내가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저는 끝내기 수준이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전화 받을 땐 친절한데 빨리 자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평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절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차도 볼까요? 차는 내 차를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카나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설명해 볼까요? 소카나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나눔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소카도요. 렌트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제주도 여행 가실 때 렌트 어떻게 하세요? 전화하시죠. 아니면 예약하시죠. 그럼 어떡하죠? 공항에 가서 준조비원증 내고 자차 보험은 얼마고 뭐뭐 얼마고 막 사인하시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찾기 받아서 다시 쓰고 다시 갖다 놓고 홀수로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차가 없는데 집 근처에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렌트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서 계약서를 쓰고 또 자차를 확인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소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소카랑 렌트카랑 나눈 건 어디에 있는지 다 위치 표시를 해요. 네. 소카는 그러니까 렌트카랑 똑같은 건데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차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다 해요. 그럼 저는 마포구에 살거든요. 그럼 마포구에 우리 집 근처에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죠.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몇 월 며칠 내가 장을 봐야 되니 몇 월 며칠 예약을 해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구나 어디 있는지 지도를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 카드로 차문 앞에 보면은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그럼 뚝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문이 뚝 열려요. 그럼 그 밑에 차 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차를 써요. 그다음 다시 그 주차장에서 파킹해요. 그다음 다 끝났으니까 이걸 다시 앞에 차문 앞에 그 기계에다가 딱 인식해요. 그럼 문이 딱 잠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차량이 반납되면 여러분들이 쓴 금액은 제가 입력되어 있는 카드로 결제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렌트카에 가서 자차 보험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집 앞에 주차장에 있는 차처럼 집 근처에 있는 차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처음에 저 직장생활 딱 몇 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꼭 했던 게 뭐죠? 원래 직장생활 3년, 5년 하면 이제 차는 있어야지. 그쵸?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소카를 이용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저처럼 직장생활 한 다음에 차를 사야 되겠다 생각할까요?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옆집, 저 어릴 때만 해도 옆집 아저씨가 무슨 차를 샀는지만 굉장히 그 집에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무슨 차 샀더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차는 내가 어딜 가는데 편리하게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히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차 몰래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카에 가서 학생들 4명 MT 간다 그러면 이 차를 빌려가는 거예요. 훨씬 렌트카보다 싸고요. 가까운 거리 갈 때는 택시보다 싸요. 근데 얘의 단점은 차량을 반납하는 거에 단점이 있어요. 왜 제가 여기서 도봉구까지만 가고 싶지 여기서 올 때는 다른 방법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요 문제에 불편함이 있지만 사람들은 차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쉐어하우스는요, 또 하나의 요즘에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너무 많은데 집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아예 쉐어를 할 수 있는 집의 구조로 바꿔가지고 룸 1, 룸 2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 입주시키는 방식인데요. 얘가 재밌는 거는요. 이것도 그거랑 똑같아요. 대학 앞에 하수. 근데 다 재밌는 건 뭐냐면 비슷한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집에 입주시키는 거예요. 1호점은 예비 창업가들이에요.
창업가들이 이 집에 같이 사는 거고, 이호점은 미술을 좋아하고, 뭐 사무점은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은 아마 주요한 대화가 상사 뒷담화겠죠. 얼마나 밤에 같이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상사 뒷담화가 될 줄 아시면서 즐겁겠어요. 또 어떤 지점은 지금 20부까지 있는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에요. 그 집은 당연히 부엌을 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집에서는 꼭 필요한 구성원이 있어요. 잘 먹는. 네, 그래서 5명을 모집하는데 3명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 2명은 잘 만들어진 음식을 잘 드시는. 이분 두 분 너무 좋을 것 같죠? 설거지 하시겠죠? 그래도 그런 것처럼 컨셉을 만들어서 집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서비스이고 20대들이 생각보다 돈이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 주거에 대한 퀄리티는 사실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제에서 시작된 게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 하는 건 뭐냐면 이 코워킹 스페이스를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세미나와 강연 공간으로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왜 주문을 안 되는 데 있죠, 제가. 막 전화하잖아요. 주문이 되나요? 뭐 주차는 되나요? 그게 아니라 뭐 쉐어하우스냐, 뭐 여기는 이제 사는 공간, 뭐 여행자들을 위한 거, 공용 작업실, 아니면 뭐 춤출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처럼 분류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보면 어디에 위치가 있고 뭐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의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굉장히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제가 에어비앤비의 포스트로 우리 집을 사진을 찍고 우리 집에 대한 정보를 모든 개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블로그를 만들든가 페이스북을 하는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많은 개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게 숫자가 엄청 늘어나는 게 가장 공유경제 모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도 이사 가실 때 그거 저 맨날 책 이사 갈 때마다 고민거리가 책이거든요. 버려, 가져, 뭐 이런 고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도서관은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국민도서관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이게 서비스 이름이거든요. 보내면 제가 다시 그 책을 보고 싶으면 보내주세요 하면 돼요. 근데 제 책을 앞에 계신 분이 제가 로마인이니까 한 세트가 있어요.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 책에 대한 대여비를 내세요. 뭐 건당 500원 이러잖아요. 그럼 저한테 수익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저는 제 책을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국민도서관이라는 곳에 보내놓으면 국민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유하고 대여를 하면 저한테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포인트로 쌓인 걸로 여기 계신 분이 뭐 다른 책이 있어요. 나 저거 빌려봐야지. 그러면 저한테 제가 신청을 하면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명이 국민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책을 누구한테 기부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이지만 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국민도서관이고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방을 제가 누구한테 완전 주는 게 아니라 제 방을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장난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 물건 공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주동 같은 경우는 지식에 대한 공유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소규모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 리얼트립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얘는 제가 만약에 파리에서 공부를 하는 유학생이라면 저만큼 파리에서는 잘 아는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제가 일일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파리에 무슨 공연을 하는 걸 되게 잘 알아요.
저는 이런 걸 잘 안 입고 저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가이드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나 이 사람한테 가이드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한테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가장 인기가 많은 타겟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20대보다는 40대의 분들이 부모님이랑 회합이나 이런 걸로 왜 여행 가시잖아요. 그러면 막 30명, 20명 패키지 가기 싫은데 부모님 두 분, 자녀분 두 분, 애기들 그럼 한 6명 정도 되는데 바쁘니까 또 프로그램을 다 짤 수는 없고 하니까 이런 가이드를 줘서 이제 1일 가이드 같은 거 전담 가이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이거를 본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업이 아니라 학생, 유학생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 2천 건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장 공유하는 서비스나 아동 의류 공유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캐플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정장 공유 서비스는 이제 정장을 공유받은 다음에 20대들이 취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정장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요. 네, 나중에 키플 서비스도 한번 만나보시면 되게 키플의 오픈 널리노장 서비스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공유경제를 요약을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고요. 개인이 유휴 자원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공유경제 때문에 이렇게 맨날 발표만 하다가 에어비앤비를 제가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또 때마침 방이 하나 남아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도대체. 그래서 방을 나를 정리를 제가 했죠. 제 방을 엄청 들었는데 그 방이 네, 막 저 방 문 열면 막 우쭈쭈쭈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도 조금 저렴하지만 깔끔한 걸로 제 방에는 액자도 없는데 그방 액자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딱 첫 번째 게스트가 상하이에서 나 너네 집에 있고 싶은데 있어도 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는 뭐 오니? 뭐 여행하러 오니? 나이는 난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서로 오케이 해서 첫 번째 게스트에 왔어요. 근데 두 반, 세 반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이상한 애 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다행히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왔어요. 중국인 하면 우리 좀 편견이 좀 있잖아요. 시끄럽다, 지저분하다.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 편견은 좀 있더라고요. 한국 남자가 다 잘생긴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녁에 치맥이 너무 먹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에서는 항상 치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치킨 맥주를 먹기는 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 나랑 치맥을 먹을래? 그래서 자기가 치킨을 사올 테니까 집에서 먹자고 해서 그래. 그래서 둘이 이제 치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 남자들은 다 잘생긴 줄 알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주면서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집 오네. 네, 그건 그냥 되는 사람들만 되는 것 같고 근데 공유경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부하는 게 아니라 제 집이 1박에 제가 4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5일만 해도 20만 원이 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괜찮네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신뢰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호텔에 머물 때는 그 호텔의 네임 메뉴만 보고 믿거든요. 제가 뭐 하얏트를 가면서 더 위험하진 않을까? 하얏트에 있는 점원이 내 방을 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집에 에어비앤비로 누구네 집에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걱정할 거야. 내 방을 습격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쁜 놈이면 어떡하지? 집이 지저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공유경제는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이루어지면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공유경제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의 물건만 공유하지 않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방을 공유할 때 제가 방만 아무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방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방만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사람들이 좋은 거는 현지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하고 대화하고 현지인이 먹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여행 컨텐츠들을 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에어비앤비든 뭐든 물건을 공유하는 게 플러스 개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공유하는 게 이제 에어비앤비 공유경제에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공유경제에 보는 긍정적인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뮤니티를 다시 부활할 수 있겠다. 없어진 도시의 공동체 커뮤니티. 예를 들면 물건을 공유하면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비즈니스랑 관련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랜드쉐어라고 그래가지고요. 내 집 앞에 텃밭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농사를 짓기는 좀 귀찮고 누군가가 내 텃밭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연결을 해요. 그 텃밭 써도 돼요? 오케이 해서 서로 거래가 성사되면 제 텃밭을 여기 계신 분이 농작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농작물을 저랑 다른다. 근데 그러면 농작물만 반으로 나눌까요? 아니겠죠. 이번에는 뭐 열무가 잘 됐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이 5층에 있는데 옥탑방이에요. 그래서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지하에 카페에 계신 분이 너무 화분을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그 옥상 테라스가 많으니 거기서 키우세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키우시고 거기서 방울토마토도 키우시고 오이도 키우시고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굉장히 거기가 되게 멋진 공간이 되어 있고 그분이 방울토마토가 나오면 꼭 저희한테 한번 먹어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 그분은 이제 환경재단에 오랫동안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왕래가 생기는 거 그게 이제 커뮤니티의 보건 이런 부분들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는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과세가 문제예요. 제가 12만 원을 벌지만 세금을 내고 싶지 않겠죠? 그죠? 네. 네, 물론 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나왔어? 그러지. 세금을 많이 내서 이 나라에 나는 일이 됐어.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고 개인이 거래하다 보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택시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숙박도 호텔을 할 수 있는 거를 인허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나 영국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를 어떻게 잘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워킹그룹 같은 경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 모델은 혹시 우버 설명드릴까요? 우버는 에어비앤비가 방이라고 하면 우버는 차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버에 우버의 운전사가 등록을 하면 우버 앱이 있어요. 그래서 나 어디부터 어디 갈래? 그런데 오케이 카카오 택시 써보셨죠? 그거랑 똑같아요. 카카오 택시 대표하거든요. 카카오 택시랑 거의 똑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택시 드라이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택시 사업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택시 사업자분들은 개인 사업자려면 돈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택시랑 똑같은 수익을 얻고 어떤 데는 더 많이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돈이 내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문제 있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문제가 생겨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제가 집을 계속 에어비앤비 몇 개 계속 공유한다 그러면 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연금이라든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시스템들은 회사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모두 다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회보장 시스템이라든가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경제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는 말이 부스러기 경제. 거대한 커넥터가 굉장히 많은 큰 수익을 얻지만 차를 빌려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와 비슷하게 전락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공유업을 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공유와 관련된 공유경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소식,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아카이빙하고 소식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공유업에서는 소개를 공유기업이나 단체 같은 경우도 디렉토리 서비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 하나만 하면 저희가 80여 개국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80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모여요, 저희 나라에.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시호 식사회랑 하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한테 강의를 하면 되게 좋은 얘기구나, 하지만 나하고 참 높구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뭐 특히 사회적 경제 이런 쪽을 가면 맞아 끄덕끄덕하고 저한테 피드백이 뭐냐면 이제 어머님들 또래가 좀 있으셨어요. 한 50대 저한테 말 잘해요? 그러고 가세요. 저는 그게 아니라 막 공유계는 이래요. 똑똑해 보이네 뭐 이러고 근데 약간 되게 먼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나는 카카오톡 택시도 잘 안 써. 근데 카카오 택시 한 번만 써보세요. 되게 편리한 게 뭐냐면요. 카카오톡 택시 운전사분들은 친절하세요. 여자분들 택시 타면 좀 부친절한 택시 운전사 아저씨 만나면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톡 택시 운전사분들은 제가 끝나고 나서 별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5.4점 이렇게. 그래서 아저씨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네. 그래서 카카오 택시랑 우버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좋은 얘기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이랑 메일이랑 이 정도밖에 안 해. 전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소리가 나와도 재밌는데 왜 사운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지장을 줬어요. 아기가요 태어나자마자 책을 종이책으로 만진 게 아니라 아이패드로 책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책을 왜 이게 그죠? 이거 누르면 다음 페이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 계속 이거 이렇게 줌인하고 줌아웃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하는데 신경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신경질 내요 이쯤에서. 왜 이거 뭐 안 되지? 넘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누르잖아요. 네. 진짜 여기서 이제 애가 신경질 내는 씬이거든요. 소리 질러요. 왜 안 되지? 그래서 얘가 이제 아이패드를 보고 이제 보면서 이제 내 맘대로 되는구나.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영상을 제가 왜 보여주냐면 지금에 계신 저도 CD를 사고 테이프를 샀던 세대들은 좀 다르겠지만 지금의 10대 더 어린 세대들은 그냥 호텔이 아니라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게 너무 당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숙하는 이런 차를 이용하면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당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중고 물건을 내가 가게 가서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강의는
저희가 이제 이런 운동을 제일 많이 해요. 제 강의는 CC 바이거든요. 네, 짠 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공유하고 할 수 있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질의응답을 15분 넉넉하게 15분 질문 있으세요? 강의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CC 코리아의 그러면 사업 모델은 뭔가요? 아, 저희는 비영리 단체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조직 얘기를 하자면 저도 발론티어였고 그냥 모두 다 발론티어였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저녁에 모여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 공유를 확산시키면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캠페인 기획도 같이 저녁에 하고 또 이제 IT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자 있으면 이제 개발자 와서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우리 세미나에도 열어볼까? 그럼 다음에 돈이 좀 필요하네? 그러면 포털한테 후원을 좀 받아볼까? 이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는 밤에 계속 하니까 이제 포털이나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한테도 밤에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도 저희에 대한 쟤네들이 돈을 줘도 되는 애들인가?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요구하시는 곳도 많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좀 상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두 명 사무분 해가지고 만들고 그래도 조직의 형태는 있어야 되니 사단법인을 우리가 법인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한 4명 정도 돼서 저희는 이제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사업 모델이 없고 이런 일들을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서 책이나 자료들이 많으면 실시로 공개하세요. 또 학교에 가면 또 교육 선생님들 교육 자료들 그리고 이런 것도 공개하세요. 이런 것도 받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의식 중에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했는데 논문 같은 경우 2,000원 내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논문은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 게 논문인데 사실 2,000원을 내도 그 논문은 저자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거를 논문을 이제 게재를 하면서 출판사에서 권리를 다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출판사에서 돈을 받지만 저자한테는 안 가는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데는 이거를 이제 모두 다 볼 수 있게 공개합시다. 이런 운동도 이제 학자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들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알리는 그래서 저희는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데는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참 기부를 안 하기 딱 좋은 일이에요. 괜찮아요. 너네한테 돈을 주는 거 맡겨? 이게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 회원이 굉장히 적은 그래서 넋두리가 됐네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유경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뢰 문제가 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 여행을 가면 여행자 보험에서 케어가 되는 것처럼 에어비앤비 안에서 게스트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에어비앤비 차원에서 보험이 드는 것도 있고요.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보험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호스트들이 한 달에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만 내면 모두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도 개발하고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안전 문제나 실제로 그러니까 신문은 좀 과장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그 많이라는 게 참 빈소수가 있긴 있어요. 없진 않죠. 근데 이제 워낙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호텔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기준품을 가져가는 이런 일들. 근데 그런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문제다 이런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시작한 지 많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 그런 공유나 이쪽을 저작물이나 이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현재는 그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쪽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는데 네네. 이런 서로 간에 충돌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유운동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단체이거든요. 사실은 공유경제는 저희 영역은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은 좀 가끔 들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랑 같이 이제 파트너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하는데, 옛날에는요, 저작물이요, 프로 사진사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음악도 프로들만 하고, 그 다음에 영화도 프로들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글도 쓰고, 근데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저의 사진 아침에 오늘 제가 여기 도봉구가 숲이 너무 좋아서 찍은 사진 한 장과 김중만 씨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동일해요. 그럼 법의 테두리야. 아, 당신은 프로니까 되게 많은 4, 5, 70년이고요. 저는 아마추어니까 네,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도봉산을 찍은 사진도 4, 5,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이라는 법의 저작권은 동등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공유의 의사를 꼭 밝혀야 공유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제 거를 쓰세요 라고 밝혀야 다른 사람이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써야 돼요. 안 받고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저작물들이 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저작물도 있지만 그거는 상위 3%도 안 되고요. 97%는 우리가 공유하기조차 하는 저작물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3% 특허나 돈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저작권들은 훨씬 더 강화가 되겠지만 이 나머지 97%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줄 때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의 양대 산맥이 같이 가지만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고 이 부분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변화들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런 변화들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 분야입니다. 네. 5년 후는 어떨까요? 5년 한번 해보신다면? 저는 공유경제의 5년 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급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시간은 하나가 있어요. 공유경제에 대한 어떤 게 있냐면 글로벌한 회사들만이 살아남기 딱 구조가 좋아요. 그건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IT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 국내 포털들이 굉장히 열심히 선방하고 있지만 구글의 기술력, 구글의 정보력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공유경제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를 국내의 코자자 서비스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경제든 IT 기업들이 초독점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년 후가 되면은 그 초독점의 문제들은 훨씬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세국 정책을 써야 되느냐?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2의 어떻게 보면 문호 개방이겠구나. 예전에는 문호를 개방하냐 마냐 이런 게 우리가 진짜 문을 열면 문을 열어서 외국인이 이 땅에 와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모든 지식이 다 공유돼서 바람직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점점 초독점 사회가 될 거고 그리고 IT 기업 그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유일하게 중국 정도는 다 합쳐도 10억이니까 걔네가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가기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런 단점들이 조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전 세계로 봐서는 큰 흐름이긴 한데 우리나라한테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굉장히 저의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내면은 그게 있고요. 그리고 공유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이 큰 변화를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은 예를 들면 그동안에 정부는 라이센스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할 일이 많았거든요. 라이센스도 주고 그걸로 돈도 받고. 하지만 이제 정부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정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 그거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직권이냐. 네.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빌려주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에어비앤비한테 어떤 보장 시스템을 받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지만 점점 사람들은 저처럼 에어비앤비를 몇 개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이드도 하고 점점점 단절된 노동의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자유롭게 내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동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4인 가족의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면 어머님은 따뜻한 밥을 해주시면 애들이 다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4인 가족의 아버님만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노동 단절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나쁜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걸 수도 있다. 근데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큰 흐름에 이게 경제 모델에만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인 흐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행복해질까요? 일단은 뭐라 맞아요. 저도 행복해지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지면 그거까지는 다른 게 또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IT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나 이제 저도 여기에 온 지 이제 한 6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되게 먼 얘기 마치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 얘기하듯이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기술이 많이 다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로봇이 요즘에 되게 이슈잖아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이제 로봇을 채용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의 진화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정보 때문에 진화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떻고 내가 어디를 가고 저기를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과 책이 디지털화 되면서 로봇이 스스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은 사만다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사만다가 이 남자가 사만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느 기자님이 저한테 로봇이 잘 되면 난 뭘 먹고 살지? 막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인간의 감정은 인간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사모님한테 혼나는 이유가 뭐세요? 남자분들 많잖아요. 여자의 분이 A라고 얘기하면 A 뒤에 A-1이 있는데 A만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맨날 혼나시잖아요. 사만다가 왜 그 남자하고 되게 그러니까 로봇이랑 사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남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이 남자가 어떤 말을 하고 이 남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심박수는 어떻게 되고 이거가 다 데이터가 쌓거든요. 그러면 사만다가 이 사람 지금 기분이 꿀꿀하구나. 그럼 이 사람한테 노래를 불러주면 좋아하겠구나.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쌓는 데이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로봇은 진화하게 되고 로봇이 A라고 0이라고 인풋이 나오면 다른 아웃풋이 동일하게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딥러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된 답변을 내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에서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훨씬 더
한국에서의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에 속해 있어서 모두 이렇게 처음에 초기 단계에는 소셜 밸류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 중에 5년 후에는 이제 글로벌리 독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에 되게 반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고 있는 뭐 에어비앤비나 뭐 그런 그 글로벌한 그런 공유경제 기업들의 초기 단계에 드라이브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에어비앤비가 가장 지금 무서워하는 거는 법적인 제재예요. 그러니까 우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웃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이 나라의 세금 정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에어비앤비에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공유경제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사회적인 섹터에서 좀 그런 이게 약간 언어의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공유경제는 말 그대로 공유하면서 생기는 비즈니스, 가치가 생기는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공유경제인데 그 중에 에어비앤비처럼 굉장히 큰 회사들도 있지만 또 아까 렌트쉐어라든가 아니면 집밥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지역 안에 로컬에서 일어나는 또 소비의 또 다른 소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협력적 소비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공유경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좀 공유경제의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큰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작은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로컬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집밥을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뭘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나눈다든가 그런 영역도 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좀 있어요. 한국에서 공유경제 처음 할 때 약간 그런 좋은 느낌, 사회적 경제랑 비슷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거부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는 사회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지 좋은 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기업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공유경제 이꼬르 좋은 기업 이거는 확실히 아닌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약간 이렇게 좀 결이 있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주 잘 되는 공유기업이 소카 정도. 근데 이제 소카는 사실 공유경제라고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내 개인차를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차를 같이 쓰는 건데 소카의 경제는 그러니까 성장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기업 중에 하나고 나머지 연예노장도 이제 잘하고 계시는 하지만 에어비앤비나 이런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처럼 뭔가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새로운 걸 만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할 때 우리나라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지금 평창올림픽에도 호텔 만들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경기장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유지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브라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에어비앤비랑 제휴를 해요. 그래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 꼭 지어야 되는 호텔만 짓고 호텔을 짓지 않고 대신 에어비앤비 같이 쉐어하는 그런 거는 아주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크죠. 그래서 저 국내 기업 중에 B&B 같은 데는 여수 강남일 때 여수시랑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여수 할머니들 할머니도 못 하시니까 직원들이 다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할머니도 이제 스마트폰 못 하시니까 예약 들어오면 할머니 오늘 3시에 외국인 3명이 갑니다. 전화하시고 그 순천만 정원축제 거기도 이제 순천시랑 제휴했는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50대가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집이 40평대가 되게 많은데 이제 자녀분들은 다 서울에 가서 사시니까 방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순천 같은 경우는 행사 기간에 순천시랑 제휴해가지고 이제 그 방을 대신 이제 시나 이런 데서 다 확인을 해서 괜찮은 것만 운선해서 리스트업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관광객들이 호텔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은 호텔보다 그런 게 훨씬 더 좋죠. 또 아주머니들이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아침에 밥도 주시고 이런. 그러니까 그 모델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재난이 났을 때 우리는 다 태풍이 나면 그런 학교 거기에다가 몰아넣잖아요. 다 몰아넣고 그냥 이불 막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에어비앤비랑 샌프란시스코를 제휴해서 재난이 나는 경우에 에어비앤비 방을 그런 사람들, 재난 이민 그런 사람들이 재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에어비앤비가 돈됩니다. 그러니까 그 호스트한테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체육관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의 집에서 되게 편리하게 케어를 받는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업들도 좋고 나쁘고 이런 걸로 평가받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만약에 물건 구매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면 기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막 물건 구매하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바로바로 누구한테 거래를 하거나 빌려주거나 이럴 수 있다고 하면 네, 아름다운 가게에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더 질문 혹시? 하나만 좀. 네. 아, 예. 공용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적인 제재가 좀 큰 걸림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앞으로도 법적 제재가 더 공유제가 커짐에 따라서 같이 더 클지 아니면 줄어들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아까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네. 뭐 다른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네. 보험 아니고 다른 뭐 대안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다음에 나왔을 때 다른 대표님이 이메일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메일을 무료로 이메일 서비스를 해서 다음이 컸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메일은 우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편물은 나라에서 관장을 했던 거예요. 최신청, 뭐 이런 우체국, 그죠? 근데 어떻게 개인이 편지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드냐, 이거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돼? 이렇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숙박업은 숙박업이라고 땅땅땅 당신은 숙박업입니다 라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재의 일이고, 앞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이 지금 제재가 있는 게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거에 맞게 법이 제정이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 달에 10일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부과하지 않고 10일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업자로 본다. 이런 사람들은 세금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제재하겠다. 이렇게 가이드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법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맞게 제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 다른 시스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검색이 된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모든 게 검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름 석자만 적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의 시대에서는 개인의 평판과 이 개인의 신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걸 이제 하려고 하냐면, 에어비앤비는 아직 그런 시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제 신용평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연관시킬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신용평가를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들을 뒷단에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이제 법적인 것도 이슈지만 그 기저에는 어떤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 뉴욕 같은 경우에 에어비앤비 때문에 호텔 체인에서 네. 소송을 걸었다고도 알고 있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택시 사업자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법적인 것보다 그런 그로 인해 공유경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 그런 네. 주체들이 있는 건데 네. 공유경제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어떤 끼치는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이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스마트 카드 이용하면서 예전에 오라이 하셨던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죠? 그 도로도 네네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는 반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는 비단 공유경제의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술들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역사적으로도 계속 부딪혀왔던 문제들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혔을 때 생기는 것들을 이제 대중들이 어떤 걸 더 많이 쓰느냐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한계적인 시기가 있는 것 같고 택시의 문제를 계속 법으로만 제재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우버 시스템들은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특히 해외 갔을 때 언어적 장벽이 없어도 내가 있는 위치와 어디 가겠다라고만 하면 우버가 어디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차고는 보이고 그리고 저는 그 택시 드라이버랑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데려다주고 제가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편리한 시스템들이 대중들이 어떻게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감사합니다. 예.